내 아들 등골 빼먹는 식충이 주제에 당장 나가서 돈 벌어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기 아들의 돈으로 산 집에서 자기 아들의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소리쳤다. 이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지혜는 이 뻔뻔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고 그들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지혜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울었다. 바로 옆방에서는 갓난아들 민준이가 울고 있었다. 방금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려고 3시간째 씨름하던 중이었다. 부엌에서는 여자들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가 또 허락도 없이 친구들을 불러 모임을 연 것이다. 머릿속에서는 똑같은 생각만 맴돌았다. 정말 지긋지긋해. 하느님, 이 모든 게 정말 지긋지긋해요.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랐다. 지혜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다. 그녀가 대기업에 잘 나가는 영업팀 과장이었던 시절을 떠올렸다. 정장을 입고 협상에 참여하고 보너스를 받으며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을. 8층에 있는 이 방 2개짜리 아파트가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 아니라 그녀의 자랑이자 기쁨이었던 그 시절을.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지혜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린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아기가 토한 자국이 묻은 낡은 티셔츠. 28살인데 40은 되어 보였다. 마지막으로 푹 잔 게 언제였더라. 마지막으로 1분마다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커피를 마신 게 언제였지. 마지막으로 내 집에서 공짜 하녀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느껴졌던 게 언제였을까. 어쩌다 내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녀는 아기 방으로 향하며 생각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좋았다. 아니 1년 전만 해도 그녀가 일하고 자기 돈을 벌고 남편 준서가 세심하고 다정했을 때, 시부모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찾아와 2시간 이상 머물지 않았을 때, 그녀가 자기 아파트 구석에 처박힌 초라한 그림자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었을 때, 지혜는 아들을 안아들고 흔들기 시작했다. 아기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점차 조용해졌다. 우유와 아기 크림 냄새가 나는 따뜻한 덩어리. 그녀의 작은 민준이 이 모든 것을 감수하게 한 이유이자 시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와 남편의 비겁함, 그리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견디게 하는 존재. 하지만 예전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강하고 자신감 넘치고 독립적인. 22살에 대학을 갓 졸업하고 대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6년 만에 지역 영업팀장까지 오른 바로 그 의지에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요 고객과 협상을 이끌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던 그 의지에 25살에 아파트 계약금을 모아 이 집을 샀다. 공원이 보이는 신축 아파트, 깨끗하게 인테리어된 방 2개짜리 집. 지혜는 열쇠를 받던 그날을 기억했다. 바로 자신의 첫 집 문을 열 때 얼마나 설렜는지, 텅 빈 방들을 거닐며 어떻게 꾸밀지, 어떤 커튼을 달고 어디에 소파를 놓을지 꿈꾸던 그 순간을. 이것은 그녀의 승리이자 성취였다. 아무도 그녀에게 돈을 보태주지 않았다. 15살에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후로 부모님도 없었고 부유한 친척도 없었다. 오직 어머니의 여동생인 송이 이모뿐이었다. 이모는 비극 후에 그녀를 거두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이모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동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자신의 2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래서 지혜가 가진 모든 것은 그녀 스스로 번 것이었다. 이 아파트의 모든 평방미터에는 그녀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추가 근무를 했고 가장 까다로운 고객들을 상대했으며 온갖 곳으로 출장을 다녔고 판매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업무 능력에 놀랐다.
상사는 칭찬했고 보너스는 늘어났다. 3년 만에 필요한 돈을 모았고 남은 금액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언제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했고 이번에도 해냈다. 대출금을 꼬박꼬박 갚았고 아파트를 아늑하고 아름답게 꾸몄다. 그녀의 작은 왕국, 그녀의 요새, 여기 모든 것이 그녀의 취향에 맞았다. 밝은색 벽지, 미니멀한 가구, 창가의 화분들, 저녁에 책과 함께 편안히 쉴 수 있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소파, 침실에는 크고 편안한 침대, 거실에는 가끔 보고서를 마무리하던 컴퓨터가 있는 작업 공간이 있었다. 주방은 작았지만 최신식 기기로 갖춰져 있었다. 지혜는 요리를 좋아해서 새로운 레시피로 자신을 즐겁게 했다. 삶은 안정적이고 즐거웠다. 좋아하고 수입도 좋은 일, 편안하고 평온한 아파트, 주말에 만나 영화를 보거나 카페에 갈 수 있는 친구들, 가끔이지만 즐거운 여행, 바다로 혹은 며칠간 이웃나라로 자신의 시간과 돈을 원하는 대로 쓸 자유, 누구에게 보고할 필요도 허락을 구할 필요도 잔소리나 조언을 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러다 준서가 나타났다. 지혜는 잠든 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는 마침내 잠이 들었고 작은 손을 벌린 채 코를 킁킁거리며 자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발소리를 죽여 방에서 나와 문을 닫았다. 부엌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른 누구보다도 크게 들렸다. 지혜는 얼굴을 찡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하느님, 저분들은 도대체 언제쯤 가실까? 언제쯤 1시간이라도, 아니 30분이라도 혼자 있을 수 있을까? 잔소리도, 비판도, 끝없는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넌 그게 틀렸어. 같은 말들 없이 2달, 벌써 2달째 준서의 부모님이 그녀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래도 가족인데 도와야지라는 말로 포장된 2달간의 지옥. 그 2달 동안 지혜는 자기 집의 주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자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지시받는 무권리한 하녀로 전락했다. 모든 것이 참 좋게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2년 반 전 공동의 지인 생일 파티에서 만났다. 지혜는 힘든 한 주를 보낸 후 피곤한 상태로 별로 즐기고 싶은 마음 없이 그곳에 갔다. 하지만 친구가 너무 간절히 부탁해서 거절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시끄러운 파티에서 수십 명의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그를 보았다. 준서는 창가에 서서 잔을 들고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분명 그녀만큼이나 지루해 보였다. 그들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지혜가 시끄러운 음악을 피해 같은 창가로 다가갔고 준서가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 무언가 말했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많았다. 둘 다 책 읽기를 좋아했고 둘 다 시끄러운 파티를 싫어했다. 둘 다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꿈꿨다. 준서는 대형 건설회사에서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다. 차분하고 사려 깊으며 유머 감각도 좋았다. 지혜는 그가 말을 잘 들어주고 중간에 끊지 않으며 흥미로운 질문을 하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번호를 교환하고 만나기 시작했다. 첫 데이트는 조용한 카페에서 문 닫을 때까지 이야기했다. 두 번째는 가을날 공원을 산책하며 발밑에서 바삭거리는 노란 잎사귀 소리를 들었다. 세 번째, 5번째, 10번째, 관계는 지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발전했다. 재촉도 압박도 없었다. 준서는 세심하고 다정했으며 이유 없이 꽃을 선물했고 그녀가 야근할 때 저녁을 준비했으며 힘든 하루 끝에 어깨를 마사지해 주었다. 반년 후 그는 그녀의 집으로 이사 왔다. 지혜는 동의하기 전에 오래 고민했다. 그녀는 자신의 독립성과
개인적인 공간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준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의 일에 간섭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저 두 명의 성숙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함께 살 뿐이라고 그녀를 설득했다. 처음에는 정말 그랬다. 준서는 정말로 강요하지 않았고 아파트를 자기 식대로 바꾸려 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습관과 취향을 존중했다. 그들은 생활비를 분담했다. 각자 공동 통장에 일정 금액을 넣었고 그 돈으로 공과금, 식료품, 여가 활동비를 지불했다. 지혜는 여전히 아파트 대출금을 혼자 갚았지만 준서는 다른 지출을 도와주었고 그것은 공평했다. 하지만 지혜는 자신이 훨씬 더 많이 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준서는 엔지니어 평균 연봉을 받았다. 적지는 않았지만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보너스를 받는 지혜의 수입과는 비교가 안 됐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누가 더 많이 버는지 경쟁하지 않았고 수입을 재지도 않았다. 각자 개인 돈이 있었고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었다.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살았다. 평일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만나 함께 또는 번갈아 가며 저녁을 준비하고 드라마를 보고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쇼핑몰에 갔고 가끔은 도시 외곽으로 나가 자연을 즐겼다. 드물지만 다툼도 있었다. 보통 피로나 오해 때문에 사소한 일로 다퉜지만 그들은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타협점을 찾는 법을 알았다. 함께 산 지 8개월 만에 준서가 청혼했다. 화려한 것은 없었다. 그냥 저녁에 집에서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물었다. 지혜야, 나랑 결혼해 줄래? 무릎을 꿇지도 샴페인 잔에 반지를 넣지도 불꽃놀이도 없이 그냥 사람답게. 그리고 지혜는 응이라고 대답했다. 행복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을 때 평온하고 안정감을 느꼈기 때문에.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다.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가까운 친구들과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다. 전부 25명 정도. 지혜는 화려한 행사를 좋아하지 않았고 단 하루를 위해 큰 돈을 쓰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했다. 그 돈을 미래를 위해, 그들이 계획하던 아이를 위해, 여행을 위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데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준서도 동의했다. 그는 지혜가 제안하는 거의 모든 것에 동의했다. 때로는 너무 쉽게. 그녀는 처음에 남편이 이렇게 순종적이어서 기뻐했다. 다투지도 않고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도 않아서. 나중에야 그것이 순종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자기 의견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른 누군가가 결정을 내리고 자신은 그저 따르는 데 익숙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이 그의 어머니였고 결혼 후에는 지혜가 되었다. 하느님, 그의 어머니, 최 여사. 지혜는 미래의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얼굴을 찡그렸다. 준서와 만나기 시작한 지 2달 후였다. 그는 오랫동안 소개를 미루며 어머니가 까다로운 분이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혜는 그때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뭐, 엄한 어머니겠지. 시어머니와는 항상 쉽지 않은 법이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얼마나 틀렸던가. 그들은 일요일 오후에 준서의 부모님 댁에 도착했다. 오래된 동네의 5층짜리 빌라 3층. 어두운 현관, 좁은 복도, 무언가 튀기는 냄새. 최 여사가 문 앞에서 그들을 맞았다. 키가 작고 땅딸막한 50대 여성. 짧은 파마머리에 화려한 꽃무늬 홈웨어와 실내 슬리퍼 차림이었다. 불만스러운 얼굴에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이제야 오네. 그녀는 인사 대신 말했다. 안 오는 줄 알았네. 점심 다 식겠다. 그녀는 지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고 청바지와 스웨터에 시선이 머물렀다. 얘가 내 여자친구니. 준서야, 예쁘다고 했잖아.
지혜는 그런 무례함에 당황했지만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서도 아무 말 없이 얼굴만 붉히며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이미 알아차렸어야 했다. 이것은 나쁜 징조, 아주 나쁜 징조라는 것을. 식탁에서는 더 심했다. 최 여사는 지혜에게 질문을 퍼부었는데 하나하나가 신문처럼 들렸다. 어디서 일하니? 얼마나 버니?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니? 어디 사니? 집은 작아니? 전세니? 내 나이에 왜 아직 결혼을 안 했니? 지혜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짧게 대답했다. 10대 때 부모님을 여의었고 자가 아파트에 살며 매니저로 일하고 꽤 잘 번다고 말했다. 마지막 말에 최 여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매니저? 그게 뭔데? 판매원 같은 거니? 우리 준서는 대졸 출신 엔지니어야. 번듯한 회사에 다닌다고. 준서의 아버지 박 선생님은 그동안 내내 조용히 국만 드시며 아내의 말에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희끗희끗한 머리에 구부정한 자세, 낡은 체크무늬 셔츠 차림이었다. 평생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다 최근에 은퇴했다. 집안의 실세는 아내이며 이에 저항할 생각도 없이 오래전에 체념한 사람처럼 보였다. 점심 식사 후 최 여사는 아파트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아직도 손대지 않은 준서의 어린 시절 방을 보여주었다. 벽에는 학교 상장들이 걸려 있고 책장에는 책들이 꽂혀 있으며 좁은 소파가 놓여 있었다. 우리 아들이 여기서 자랐어. 그녀는 침대볼을 쓰다듬으며 애틋하게 말했다. 내가 평생을 얘한테 바쳤어. 사람 구실하라고 내 모든 걸 줬지. 지혜는 들으면서 깨달았다. 이 여자는 절대로 아들을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녀에게 아들은 영원히 돌봐야 하고 대신 결정해줘야 하고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 준서일 거야. 그와 함께 있는 어떤 여자든 위협이자 경쟁자, 엄마 품에서 아들을 훔쳐간 존재로 여겨질 것이다. 돌아갈 때 준서는 지혜가 피곤하다고 둘러댔다. 차 안에서 그녀가 물었다. 어머님은 항상 저렇게 직설적이셔. 준서는 미안한 듯 웃었다. 그냥 나 때문에 걱정하셔서 그래. 너한테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좀 필요해. 시간은 흘렀지만 최 여사는 익숙해지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매번의 만남은 시련이었다. 시어머니는 항상 트집 잡을 것을 찾아냈다. 지혜가 너무 말랐다며 우리 아들 뭘 먹이는 거니? 애가 바싹 말랐잖아. 너무 일을 많이 한다며. 일 중독자네. 그러다 집안일은 내팽개치겠지. 요리를 너무 안 한다며. 우리 준서는 집밥 좋아하는데 넌 인스턴트 음식으로 애를 망치고 있어.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거나 너무 수수하게 입는다고도 했다. 하지만 최악은 지혜와 준서가 결혼을 발표했을 때였다. 최 여사는 난리를 쳤다. 내 허락도 없이, 제대로 된 결혼식도 없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녀는 하객 100명의 흰 드레스, 리무진, 레스토랑이 있는 화려한 결혼식을 요구했다. 젊은이들이 소박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자 삐져서 2주 동안 아들과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결국 결혼식에는 왔지만 내내 시무룩한 얼굴로 틈만 나면 한숨을 쉬었다. 에휴, 난 우리 아들을 위해 다른 걸 꿈꿨는데 결혼 후에도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다. 최 여사는 준서에게 매일,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 전화했다. 뭘 먹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아내가 괴롭히지는 않는지 물었다. 계속해서 집으로 불렀다. 준서야, 놀러 오렴.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 준서가 지혜와 함께 가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란 듯이 무시하고 아들에게만 말을 걸었다. 그가 혼자 가면 지혜는 나중에 그가 전하는 엄마의 불평을 들어야 했다. 엄마가 그러는데 네가 자기한테 너무 차갑대. 좀 더 부드럽게 대해보는 건 어때? 지혜는 노력했다. 정말로 노력했다. 명절에 시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선물을 드리고 집에 초대했지만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선물은 별로라며 이 화장품은 왜? 난 이런 거 안 써. 전화는 때가 안 맞는다며 내가 이 시간에 쉬는 거 몰라. 초대는 진심이 아니라며 동정심에 부를 필요 없어. 내가 너희한테 필요 없는 존재인 거 아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견딜만 했다. 드물게 만나고 거리를 두고 날카로운 말들을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었다. 지혜는 일하고 돈을 벌고 자신의 삶을 살았다. 최 여사는 불쾌했지만 치명적인 요소는 아니었다. 그러다 지혜가 임신했다. 1년 전이었다. 임신은 계획했고 준비했다. 지혜는 27, 준서는 31였다. 아이를 갖기에 딱 좋은 나이였다. 그들은 다른 방을 어떻게 아기 방으로 꾸밀지, 어떤 유모차를 살지,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의논했다. 준서는 행복했고 지혜도 마찬가지였다. 임신 초기 3개월은 힘들었다. 입덧, 무기력, 끊임없는 메스꺼움, 회사에 휴가를 내야 했다. 중기에는 나아졌지만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권했다. 7개월이 되자 지혜는 일하기가 힘들어졌다. 배는 엄청나게 불렀고 다리는 붓고 계속 잠이 쏟아졌다. 회사에서는 이해심을 보이며 예정보다 일찍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다. 지혜는 출산을 준비하며 회사를 떠났다. 민준이는 초봄에 태어났다. 출산은 길고 힘들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났다. 3.8kg, 52cm의 건강한 남자아이. 아기를 가슴에 안겨주었을 때 지혜는 행복에 겨워 울었다. 그녀의 아들, 그녀의 작은 기적. 준서는 곁에 있었고 자랑스러움으로 얼굴이 빛났다. 최 여사도 산후조리원에 찾아와 직접 뜬 베넷저고리와 기저귀가 가득 든 큰 가방을 가져왔다. 1시간 내내 손주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며 지혜가 제대로 안아볼 틈도 주지 않았다. 어머, 웬일이니? 준서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네. 코는 완전 판박이야. 집에서의 첫 한 달은 지옥이었다. 지혜는 신생아가 이렇게 까다로운 존재인지 몰랐다. 민준이는 배고파서 기저귀가 젖어서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울었다. 20, 30분씩 토막잠을 자고는 다시 울어댔다. 지혜는 잠을 전혀 못 자서 좀비처럼 걸어 다녔고 무력감에 울었다. 가슴은 수유 때문에 아팠고 등은 계속 아기를 안고 흔드느라 아팠고 머리는 수면 부족으로 깨질 것 같았다. 준서는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했다. 피곤하게 돌아왔다. 저녁에는 아들을 돌보며 지혜에게 두어 시간 잠을 자게 해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리고 밤에는 그가 잤다. 아침에 출근해야 하니까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다. 그리고 돈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지혜의 월급에 비하면 턱없이 적었다. 준서의 월급만으로는 아파트 대출금, 공과금, 식비, 기저귀, 만약을 위한 분유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벅찼다. 모든 것을 아껴야 했다. 카페도, 새 옷도, 여가 활동도 없었다. 오직 필수적인 것만. 지혜는 죄책감을 느꼈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준서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비록 이 아파트는 그녀가 혼자 산 것이고 육아휴직 전에 대출금의 대부분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식객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민준이가 태어난 지 3개월 후 준서 부모님 댁에 수리 문제가 터졌다. 전화는 늦은 저녁에 걸려왔다. 준서는 누군가와 오랫동안 통화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걱정스러워졌다. 그가 전화를 끊자 지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부모님 댁에 물이 때 그가 침울하게 말했다. 욕실 파이프가 터졌어. 물이 아래층으로 다 흘러갔대. 심각해. 배관, 바닥, 벽 일부까지 다 뜯어내고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한대. 어머, 어떡해.
지혜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계셔? 일단 집에 계시는데 물이 완전히 끊겼어. 내일 인부들이 와서 다 부술거래. 거기서 지내는 건 불가능해. 최소 2주는 걸릴 거야. 지혜는 속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지혜야. 준서가 다가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2주 동안 부모님이 우리 집에 계셔도 될까? 정말 갈 곳이 없으셔. 호텔을 잡기에는 너무 비싸고. 지혜는 안 돼.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혼자서도 겨우 버티고 있다고. 아기가 잠도 잘 못 자고. 집도 좁고 하루하루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하고 싶었다. 지금 그녀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은 24시간 내내 곁에 있는 시어머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에 지치고 미안해하는 얼굴을 보고 거절할 수 없었다. 알았어. 그녀는 겨우 대답했다. 오시라고 해. 하지만 딱 2주야. 준서 씨. 최대 2주. 물론이지 물론. 공사 끝날 때까지만. 고마워. 여보. 당신이 최고야. 그가 그녀를 안았고 지혜는 이미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를 마주 안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다음 날 준서의 부모님은 거대한 여행, 가방 2개와 여러 개의 짐가방을 들고 도착했다. 최 여사는 도착하자마자 지시하기 시작했다. 여보, 가방은 저기다 놔요. 준서야, 아빠 좀 도와드려라. 아가, 차 한 잔 있니? 오는 길에 피곤해서. 지혜는 자기 집에서 하녀가 된 기분으로 말없이 주전자를 올렸다. 민준이는 유모차에서 자고 있었고 그녀는 이소란의 아기가 깰까봐 두려웠다. 자, 우리가 어디서 자면 되는지 보여주렴. 시어머니가 비판적인 시선으로 아파트를 훑어보며 물었다. 집이 좀 작네. 인테리어도 한지 꽤 된 것 같고 벽지가 벌써 바랬어. 손님방은 비워뒀어요. 지혜가 아기 방으로 꾸밀 예정이었던 2번째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직은 소파와 옷장이 있었다. 소파는 펼쳐지고 침구는 새 거예요. 접이식 소파. 최 여사가 얼굴을 찡그렸다. 난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런 데선 못 자는데 여보는 어때? 난 괜찮아. 그가 짐을 옮기며 중얼거렸다. 뭐 참아야지.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딱 2주인데. 2주. 만약 지혜가 그때 그 2주가 어떻게 변할지 알았더라면. 처음 며칠은 비교적 평온했다. 최 여사는 조용히 지냈고 심지어 청소와 요리를 돕기도 했다. 박 선생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며 아무에게도 방해되지 않았다. 지혜는 생각보다 끔찍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시어머니는 부엌의 모든 냄비를 자기 식대로 다시 정리했다. 이게 더 편해. 아가, 나중에 익숙해질 거야. 그 다음에는 아기 돌보는 법에 대해 조언하기 시작했다. 애를 그렇게 안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는 지혜가 만든 음식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국이 좀 밍밍하네. 진한 맛이 없어. 우리 준서는 좀 더 진하게 먹는 걸 좋아해. 일주일 후, 최 여사는 부엌을 완전히 장악했다.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묻지도 않고 혼자 요리했다. 준서가 준 돈으로 식료품을 샀다. 이미 빠듯했던 바로 그 돈으로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식단을 짰다. 지혜는 반박하려 했지만 매번 이해하지 못하는 벽에 부딪혔다. 왜 그러니? 아가, 내가 하는 게 어렵지 않아. 너도 애 보느라 힘든데 내가 도와주는 거지. 하지만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침략이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졌다. 2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한 달 반이 되었다. 준서의 부모님은 지혜의 아파트에 장기 체류할 기세로 자리를 잡았다. 매주 머물러야 할 새로운 이유가 생겼다. 자재가 부족하다거나
인부들이 아프다거나 시어머니가 이왕 술이 시작한 김에 천장 도배도 하고 벽지도 새로 해야겠다고 결정했다. 지혜는 신경쇠약 직전이었다. 잠을 전혀 못 잤다. 민준이는 밤에 이 시간마다 깼고 낮에는 끊임없는 소음 때문에 쉴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이제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완전히 통제했다. 지혜의 물건들이 계속해서 어딘가로 사라졌다. 시어머니는 청소를 하며 모든 것을 자기 자리에 다시 놓았다. 지혜가 아끼던 컵은 어느 날 냄비들 뒤쪽 깊은 찬장에서 발견되었다. 침대 옆 탁자에 있던 책들은 먼지 쌓인다는 이유로 옷장 안에 쌓여 있었다. 욕실에 있던 화장품은 최 여사가 침실로 옮겨 놓았다. 욕실의 외도, 습해서 다 상해. 어떤 반박에도 대답은 하나였다.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고마워할 걸. 비판은 일상이 되었다. 또 늘어난 티셔츠 입고 다니네. 우리 준서가 보기 안 좋겠다. 애를 너무 덥게 입혔어. 땀띠 나고 감기 걸려. 시간 맞춰서 먹여야지. 달랠 때마다 주면 버릇 나빠져. 집은 작은데 정리가 안 되어 있네. 지혜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조금만 더 있으면 가실 거야. 하지만 진짜 악몽은 지혜가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그녀의 옷 절반을 버린 것을 발견한 날이었다. 이게 뭐예요? 지혜는 쓰레기 봉투 앞에 서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아끼던 청바지, 티셔츠 3벌, 스웨터가 들어있었다. 임신 전에 입었고 몸매를 되찾으면 다시 입으려고 했던 옷들이었다. 아, 그거. 최 여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옷장 정리하다가 공간 좀 만들려고. 그 넝마들은 어차피 이제 너한테 작잖아. 애 낳고 몸매가 달라졌는데 쓸데없는 거 뭐하러 갖고 있어. 넝마가 아니라 제 옷이에요. 어머님은 그럴 권리 없으세요. 또 삐졌네. 시어머니는 입술을 오므렸다. 항상 이런 식이야.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돌아오는 건 불평뿐이니. 준서야. 그녀는 거실 쪽을 향해 소리쳤다. 이리 와봐. 내 아내가 틀렸다고 말 좀 해줘. 준서가 방에서 나와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번갈아 보았다. 지혜는 그가 망설이며 무슨 말을 할지 찾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어머니를 선택할 것이다. 지혜야,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그가 화해하려는 듯 말했다. 그냥 청소 도와주려고 하신 거야. 낡은 옷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할 거 없어. 낡은 옷? 지혜는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건 내가 3년 동안 입었던 내 최애 청바지야. 이건 송이 이모가 선물해준 스웨터고 낡은 옷이 아니라 내 옷이야.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 내 허락 없이 이걸 버릴 권리가 없어. 어차피 이제 못 입잖아. 최 여사가 끼어들었다. 내가 보니까 이제 사이즈가 다르던데 더 맞는 걸로 새로 사. 무슨 돈으로 새로 사요? 지혜가 폭발했다. 우리 여윳돈 없어요. 모든 걸 아끼고 있다고요. 제가 일을 안 하니까요.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 여사는 허리를 펴고 가슴에 팔짱을 꼈다. 바로 그거야.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불만은 왜 그렇게 많아. 일을 했으면 새 옷도 살 수 있었겠지. 지혜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준서를 보았다. 그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울지마, 울지만 마.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보여주지 마. 저녁에 준서가 화해하러 왔다.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물론 엄마가 잘못했지. 내가 얘기할게. 하지만 지혜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가 얘기하겠다고 약속한 게 몇 번이었나? 10번, 20번.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 아무것도. 또 2주가 지났다. 지혜는 마지막 힘을 다해 버텼다.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것은 아주 곧 공사가 끝나고
준서의 부모님이 마침내 떠날 것이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남편에게 물었다. 공사, 이제 곧 끝나? 그리고 매번 모호한 대답을 들었다. 곧, 조금만 더. 그러다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났다. 지혜가 침실에서 민준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에는 목소리, 많은 목소리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복도로 나갔다. 현관에는 최소 10명은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최 여사는 손님들을 맞으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어서 와요. 어서. 옷 벗고 들어와요. 아가, 상 좀 차려주렴. 무슨 일이에요? 지혜가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었다. 아, 내 직장 동료들이야. 그녀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작은 아줌마 모임 좀 하려고. 오랜만에 모였네. 하지만 미리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그게 갑자기 이렇게 됐네. 자기들이 먼저 전화해서 제안했어. 내가 거절할 순 없잖아. 걱정 마. 조용히. 잠깐만 있다 갈 거야. 잠깐은 4시간이 되었다. 50대에서 60대 사이의 여성들이 4시간 동안 부엌에 앉아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웃고 최 여사가 아침에 준서의 돈으로 산 재료로 구운 파이를 곁들여 차를 마셨다. 민준이는 소음에 깨서 울기 시작했다. 지혜는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아들은 그녀의 불안함을 느끼고 더 심하게 울었다. 손님들이 마침내 떠났을 때 부엌은 난장판이었다. 씻지 않은 그릇더미, 식탁과 바닥의 빵 부스러기, 차 얼룩. 최 여사는 하품을 했다. 어휴, 피곤하다. 나 좀 누워야겠어. 아가, 내가 나중에 설거지 좀 해줄래? 그리고 자기 방으로 가버렸다. 지혜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그 난장판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화를 낼 힘조차 없었다. 그저 공허함과 절망뿐. 그녀는 로봇, 하녀, 자기 집에서 아무 권리도 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설거지를 시작했다. 민준이는 옆에 있는 바운서에 누워 그녀를 눈으로 갰고 있었다. 미안해, 아가. 그녀가 속삭였다. 이렇게 약한 엄마라서 미안해. 준서가 퇴근했을 때 지혜는 그를 부엌으로 불렀다. 마주 앉아 그의 눈을 보았다. 솔직하게 대답해줬으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 당신 부모님, 언제 가셔? 곧 공사 거의 다 끝났어. 정확히 언제? 한 일주일 반 정도 더? 준서 씨, 당신 부모님 우리 집에 사신 지 거의 2달이야. 2달, 이해가 돼. 2주 약속했잖아. 알아.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 공사가 길어졌잖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내 잘못이야? 당신, 어머니가 내 아파트를 시장 바닥으로 만들고 내 물건을 버리고 내 동의 없이 손님을 초대하고 내 아이, 아니 우리 아이 양육에 간섭하는 게 내 잘못이냐고. 우리 아이. 준서가 조용히 정정했다. 민준이는 우리 공동의 아이야. 그래, 우리 아이. 그런데 왜 나 혼자 얘랑 씨름하고, 왜 나 혼자 밤새 잠 못 자고, 왜 나 혼자 당신 어머니한테 모욕을 당해야 해? 당신은 아무 일도 없는 척하고, 척하는 거 아니야. 척하는 거 맞아. 지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보면서도 그냥 눈 감아버리는 게 편한 거야. 아내 편을 들어주는 것보다 모든 게 괜찮은 척하는 게 더 쉽겠지. 우리 엄마잖아. 준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길거리로 내쫓으라고? 아니. 하지만 제자리에 돌려놔야지.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엔 내 규칙이 있고 당신 어머니가 주인 행세할 권리가 없다는 걸 설명해야지. 우리 집. 그가 다시 정정했다. 우리 결혼했잖아. 바로 그 순간 지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바싹 다가갔다. 내 집이야, 준서 씨. 우리가 만나기도 전에 내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3년 동안 혼자 대출금 갚았어.
지금은 같이 내고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냈다고.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다시 한번 이걸 우리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부르면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상기시켜 줄 거야.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지금 진심이야. 진심 이상이야. 나 지쳤어. 준서 씨. 한계라고. 더 이상 당신 어머니를 내 아파트에서 못 참겠어. 이번 주에 떠나시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그들 사이에 진짜 균열이 생겼다. 준서는 시선을 내렸다. 알았어. 내가 얘기할게. 약속해. 하지만 그는 얘기하지 않았다. 혹은 얘기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최 여사는 계속해서 그들 집에 살았고 주인 행세를 했으며 기회가 될 때마다 지혜를 비판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지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아침에 부엌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대화 소리에 잠이 깼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다. 아니 무슨 문제야. 필요한 만큼 이따 가라고 해.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친동생 부부를 어떻게 내쫓아. 지혜는 오싹해졌다. 친동생 부부.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최 여사와 박 선생님 외에 두 사람이 더 앉아 있었다. 뚱뚱한 50대 여성과 머리가 벗겨진 왜소한 남자였다. 아가 일어났구나. 시어머니가 반갑게 말했다. 인사해. 내 동생 명희랑 김서방이야. 대전에서 왔는데 우리 집에서 일주일 정도 묵을 거야. 우리 집이요? 지혜가 발밑이 꺼지는 듯한 느낌으로 되물었다. 그래, 우리 집. 최 여사는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나 보러 온 건데 내가 동생을 호텔로 보낼 순 없잖아. 거실에서 우리랑 같이 자면 되지. 소파가 크니까 다 들어갈 수 있어. 어머님, 지혜는 겨우 말을 골랐다. 주인 허락 없이 남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시면 안 되죠. 웬 남의 집?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놀랐다. 여긴 우리 준서 집이고 내 아들 집인데 그럼 내 집이기도 하지. 아니요. 제 아파트예요. 제가 샀다고요.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명희와 그녀의 남편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최 여사가 천천히 일어섰다. 아, 그랬어. 그러니까 내 집이다 이거지. 그럼 우리 준서는 여기 왜 사는데? 장식품이야. 준서 씨는 제 남편이고 그래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어머님께 제 집을 마음대로 할 권리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가 여기서 2달이나 살면서 너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내쫓아. 은혜도 모르는 것 도와주셨다고요? 지혜는 거의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어머님은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셨어요. 제 모든 행동을 비판하고 제 아이 양육에 간섭하고 제 물건을 버리고 손님들을 초대하셨죠. 이게 무슨 도움이에요? 방에서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다. 지혜는 돌아서서 아들에게로 갔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저것 봐. 준서가 집까지 마련해줬더니 이제 와서 유세는. 명희야 미안하다. 애가 과로해서 저러나 봐. 지혜는 아들을 안아들고 꼭 껴안았다. 진정하기 위해 깊게 숨을 쉬었다. 준서 씨를 기다려야 해. 그가 이걸 멈춰야 해. 반드시. 준서는 저녁에 돌아왔다. 지혜는 복도에서 그를 맞았다. 옷도 갈아입기 전에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내 허락 없이 내 아파트에 손님들을 데려왔어. 알아, 나한테 전화하셨어. 그가 미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이모님이시래. 드물게 오시는 분이잖아. 딱 일주일만. 조금만 더 참아줘. 조금만 더. 지혜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준서 씨,
당신 부모님은 우리 집에 이주 계시기로 했어. 이주. 그런데 벌써 2달째 살고 계시고 이제는 이모님 부부까지. 이게 언제 끝나는데 왜 소리를 질러. 다 듣겠네. 들으라고 해요. 모두 들으라고. 나 이제 침묵하는 거, 참는 거, 내 집에서 하녀 노릇하는 거 지쳤어요. 거실에서 최 여사가 나왔다. 무슨 소란이야. 준서야. 무슨 일이니? 엄마. 제발 지금은 아니에요. 그가 부탁했다. 뭐가 지금은 아니야? 내 아내가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웃들이 듣겠어. 뭐라고 생각하겠니?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지혜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저는 당신들이 내 아파트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준서 아파트. 시어머니가 정정했다. 여긴 준서가 주인이잖아. 어쨌든. 아니요, 제가 주인이에요.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있어요. 제 아파트라고요. 아, 그거였군. 최 여사가 눈을 가늘게 떴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다. 내 아파트다 이거지. 그럼 걘 뭔데? 아파트에 딸린 부속품이야?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다 알겠어. 너 계산적으로 결혼했구나. 그래, 엔지니어의 월급도 괜찮으니 대출금 갚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겠지. 이제 실컷 이용해 먹고 내쫓고 싶은 거구나. 우리 부모까지 덤으로. 정신 차리세요. 전준서 씨를 사랑해요. 그래, 물론이지. 너무 사랑해서 그 부모는 존중하지도 않고 육아휴직 들어가서 남편 등골이나 빼먹고 있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준서가 너희 셋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엄마, 그만해요. 준서가 끼어들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폭주하고 있었다. 조용히 해. 준서야. 난다 보여. 제가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고 넌 죽어라 일하는 게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보면서 내가 도와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불만만 가득하고. 지혜는 서서 이 비난의 홍수를 듣고 있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준서를 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언제나처럼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저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갔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다. 민준이는 옆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아들. 버텨야 할 유일한 이유. 미안해. 아가.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가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그날 밤 그녀는 거의 잠을 못 잤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어떻게 이런 삶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해하려 했었다. 성공한 독립적인 여성이 자기 집에서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억눌린 젊은 엄마로 변해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아침에 모든 것을 바꾼 일이 일어났다. 지혜는 민준이의 울음소리에 잠이 깼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겨우 두어 시간 눈을 붙인 게 다였다. 그녀는 일어나 아들을 안고 분유를 탈물을 데우러 부엌으로 갔다. 스트레스 때문에 젖이 거의 마른 상태였다. 부엌에는 최 여사가 이모, 그리고 또 다른 여자, 새로운 친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셋은 차를 마시며 무언가 활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혜를 보자 조용해졌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혜가 기계적으로 말하며 주전자를 올렸다. 침묵. 그러다 최 여사가 친구에게 몸을 돌렸다. 저것 봐, 김 여사. 봤지? 아침 11시인데 이제야 일어나잖아. 애는 벌써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우는데 엄마라는 작자는 잠이나 자고. 지혜는 얼어붙었다. 명희 이모가 킥킥거렸다. 언니, 너무 엄격한 거 아냐? 아직 젊어서 그래. 그래, 젊어서 그렇지. 시어머니가 동의했다. 내가 우리 준서 키울 때는 아침 6시면 벌떡 일어났어. 일도 다니고 집안일도 다 해냈다고. 뭐라고요? 지혜가 천천히 돌아서며 조용히 물었다.
최 여사는 그녀를 훑어보더니 비웃었다. 뭘 몰라서 물어.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 애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남편 밥도 안 챙기고 준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넌 여기서 게으름이나 피우고 있잖아. 게으름 피우는 거 아니에요. 갓난아기 돌보고 있는 거라고요. 돌본다고?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난 애 셋 키우면서 일도 하고 집안도 완벽했어. 넌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보잖아. 어머님이 못하게 하시니까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계속 간섭하고 지시하고 비판하시잖아요. 제 모든 행동에 잔소리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것 보세요. 김 여사님. 최 여사가 친구에게 몸을 돌렸다. 고맙다는 말도 할 줄 모르죠. 우리 부부가 여기서 도와주고 청소하고 요리하는데 쟤는 불만만 가득해요. 지혜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가 더 크게 울자 그녀는 아들을 더 꽉 껴안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분유를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다. 말없이 젖병을 만들어 떠나려고 돌아섰다. 그때 최 여사가 마지막 한 방울이 된 말을 내뱉었다. 내 아들 등골 빼먹는 식충이 주제에 당장 나가서 돈 벌어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혜는 문가에 얼어붙었다. 민준이는 품에서 울고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식충이 그녀의 집에서 그녀가 자기 돈으로 산 아파트에서 3년 동안 혼자 대출금을 갚아온 자신의 모든 힘과 돈을 쏟아부은 이 집에서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자신이 만든 효과에 만족하는 듯했다. 명의 이모와 김 여사는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들었잖아. 내 아들 돈으로 그만 빌부터 살라고. 걔가 너희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넌 여기서 편하게 놀고 있잖아. 육아휴직이 손 놓고 놀아도 되는 핑계인 줄 알아. 제 집에서요. 지혜는 똑같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어머님은 제 집에서 저를 식충이라고 부르셨어요. 내 집. 웃기네. 최 여사가 벌떡 일어섰다. 준서가 여기서 살고 준서가 돈을 내. 여긴 걔 집이야. 아니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다. 여긴 제 아파트예요. 제가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요. 당신 아들을 만나기도 전에요. 3년 동안 혼자 대출금을 갚았고 제가 동정심에 2주만 머물게 해드렸는데 당신들은 벌써 2달째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차피 지금은 준서가 다 내잖아. 대출금 대부분은 제가 육아휴직 전에 다 갚았어요. 준서 씨가 지금 도와주는 건 고맙죠. 하지만 그게 이 아파트를 공동재산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서류상 제 단독 명의라고요. 오직 저 혼자요. 명의가 누구든 무슨 상관이야. 너희는 부부잖아. 상관 있죠. 지혜는 차가운 분노가 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만약 여기가 준서 씨 아파트였다면 제가 당신들을 내쫓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침묵. 최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들으셨죠? 짐 싸세요. 이 시간 드릴게요. 너 미쳤니? 우리를 내쫓을 순 없어. 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재산이고 누가 여기서 살지는 제가 결정해요. 그리고 최 여사님, 당신은 환대를 받을 자격을 상실했어요. 모든 상상 가능한 선을 넘으셨다고요. 그러니 짐 싸세요. 당신, 아버님, 이모님 부부까지 모두 다 이 시간입니다. 준서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고 보죠. 그동안 짐이나 싸세요. 지혜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부엌을 나섰다. 침실에서 민준이에게 젖을 먹이고 침대에 눕힌 뒤 휴대폰을 들어 준서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놀란 듯했다. 준서 씨, 당신 부모님과 그 손님들 오늘 이 아파트에서 나가셔야 해요.
짐 쌀 시간 이 시간 들였어. 이사 돕고 싶으면 오고. 뭐, 지혜야,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가 내 돈으로 산 내 아파트에서 나를 식충이라고 불렀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더는 못 참아. 잠깐, 진정하고 얘기 좀. 얘기할 거 없어.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은 떨리고 있었다. 당신 부모님이 떠나시든가 아니면 당신도 같이 떠나. 당신이 결정해.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차단한 뒤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해냈다. 마침내 2달 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해냈다. 다음 30분 동안 지혜는 침실에 머물며 문 밖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들었다. 최 여사의 목소리는 분노했다가 애원했다가 했다. 박 선생님은 무언가 중얼거렸고 명희 이모 부부는 가방을 챙기는 소리를 냈다. 누군가 전화 통화를 했다. 지혜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감싸고 잠든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속은 떨렸지만 버텼다. 지금은 안 돼.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지금은 평생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야 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가. 최 여사의 목소리가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문 좀 열어주렴. 우리 사람답게 얘기 좀 하자.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혜야, 제발. 내가 널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욱해서 그랬어. 내 성격 알잖아. 악의는 없었어. 침묵. 이지혜, 톤이 요구하는 투로 바뀌었다. 당장. 문 열어. 내가 감히 남편 부모를 내쫓아. 지혜는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지만 열지는 않았다. 최 여사님, 이제 1시간 반 남았어요. 말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죠. 내가 감히. 준서가 오면 넌 큰일 날 줄 알아. 두고 보죠. 문 밖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리더니 복도를 따라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침대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다. 준서에게서 부재중 전화 10통, 송이 이모에게서 3통, 모르는 번호로 2통. 아마 준서의 친척 중 누군가일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보낸 문자를 열었다. 지혜야, 진심이야. 우리 진정하고 얘기하자. 이건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이셔. 제발, 저녁까지 기다려줘. 다 얘기하자. 엄마 울고 계셔. 갈 곳 없는 거 알잖아. 지혜야, 답장이라도 해줘. 나 출발했어. 20분 안에 도착해. 그녀는 아무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송이 이모와의 채팅창을 열고 썼다. 이모, 괜찮아. 그냥 집안일 정리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20분 정도가 더 지났다. 민준이가 깨서 칭얼거렸다. 지혜는 아들을 안아들고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기 시작했다. 창밖은 해가 빛나고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평범한 날, 하지만 그녀에게는 마침내 희생자가 되기를 멈춘 날이었다. 현관문이 쾅 닫혔다. 준서의 목소리.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혜는 어디 있어요? 침실에 틀어박혔어. 최 여사는 분명 울고 있었다. 아들, 제가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고 있어. 우리가 여기서 2달이나 도와줬는데. 엄마, 내가 얘기해 볼게요. 복도를 따라오는 발소리, 침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지혜야, 나야. 문 좀 열어줘. 지혜는 민준이를 침대에 눕히고 문으로 다가가 열었다. 준서가 문턱에 서 있었다. 얼굴은 붉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분명 회사에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달려온 모습이었다. 그는 지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무슨 일이야? 들어와. 그가 들어왔다. 그녀는 문을 닫았다. 그들은 서로 마주섰다. 오랜만에 지혜는 그의 눈에서 평소의 부드러움이 아닌 당혹감과 두려움을 보았다.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이 부모님을 내쫓고 있다고. 그가 시작했다. 응.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당신 어머니가 나를 식충이라고 불렀어. 준서가 얼굴을 찡그렸다. 알아.
나한테도 말했어. 그런 뜻이 아니었대. 그냥 욱해서 그런 거야. 그만. 지혜가 손을 들었다. 지금 또 어머니를 변호할 거지. 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분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할 거잖아. 하지만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 준서 씨. 지혜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어머니는 내가 내 돈으로 산 내 아파트에서, 당신이 아니라 내가 대출금 대부분을 갚은 이 집에서 내가 동정심에 당신 부모님을 들여줬더니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이 집에서 나를 식충이라고 불렀어. 내가 어떤 기분인지 조금이라도 알겠어? 알아. 하지만, 아니,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은 몰라. 갓난아기 때문에 밤새 잠 못 자고 그러고 나서 게으름뱅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어떤 건지 당신은 몰라. 혼자 힘으로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남편 덕에 산다는 소리를 듣는 게 어떤 건지 몰라. 2달 동안 끝없는 지시, 비판, 사생활 침해를 견디는 게 어떤 건지 모른다고. 엄마가 힘든 시기인 건 알아. 엄마가 힘들다고.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럼 난 쉬워, 준서 씨. 난 한계라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어. 스트레스 때문에 젖도 마르고 있어. 아무도 못 듣게 욕실에서 울어. 내 집에서 내가 이방인처럼 느껴진다고. 미안해.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지만 그녀는 물러섰다. 미안해. 정말 일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몰랐다고? 내가 말했잖아. 수십 번이나 말했잖아. 당신은 매번 참으라고만 했고 난 참았어. 2달을 참았다고. 하지만 오늘은 선을 넘었어. 알았어. 이해했어. 내가 얘기할게. 단단히 얘기할게. 사과하실 거야. 아니. 지혜가 고개를 저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해. 오늘 떠나셔야 해. 하지만 어디로? 공사가 아직 완전히 안 끝났는데. 준서 씨. 지혜가 피곤한 듯 얼굴을 문질렀다. 내가 어제 인부들한테 전화했어. 공사. 일주일 전에 끝났대. 당신 어머니가 그냥 떠나기 싫어서 우리한테 계속 거짓말한 거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못 믿겠으면 직접 전화해봐. 다 끝났어. 바닥, 배관, 벽까지.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왜 어머니가? 여기가 편하니까. 명령하고 통제하고 비판할 수 있으니까. 그분에게 나는 영원히 자기 아들에게 걸맞지 않은 애송이일 테니까. 준서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오랫동안 침묵했다. 지혜는 그를 보며 기다렸다. 민준이가 침대에서 조용히 옹알이하며 딸랑이를 가지고 놀았다. 몰랐어. 마침내 준서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이야. 공사가 끝난 것도 네가 그렇게 힘든 것도 몰랐어. 그냥 네가 피곤한 줄 알았어. 아기 있으면 다들 그렇잖아. 난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어.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그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지혜야.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어떻게 이걸 바로잡아야 해? 당신이 선택해야 해. 선택. 응. 당신 부모님이 오늘 떠나시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구하려고 노력하든가 아니면 당신이 그분들과 함께 떠나고 우리가 이혼하든가. 지금 나한테 최후 통첩하는 거야. 난 지금 내 경계를 지키고 있는 거야.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준서 씨. 못하고 안 할 거야. 그는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다. 지혜는 그가 망설이며 자신과 싸우는 것을 보았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내냐, 어머니냐, 편안함이냐, 갈등이냐, 책임감이냐, 익숙한 어머니의 인정이냐. 내가 부모님더러 가시라고 하면 엄마가 용서 안 하실 거야. 마침내 그가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 안 하면 내가 용서 안 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시잖아. 그리고 난 당신 아내야.
지혜는 속에서 다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당신 아이의 엄마, 당신이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한 사람, 언제쯤 진짜 가족이 나와 민준이라는 걸 깨달을 거야. 당신 엄마가 아니라. 알아. 아니, 몰라. 당신은 아직도 엄마의 인정이 필요한 소년이야. 나를 잃는 것보다 엄마를 실망시키는 걸 더 두려워하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증명해. 지혜가 그에게 바싹 다가갔다. 지금 당장 저기로 나가서 당신 어머니한테 선을 넘었다고, 여긴 내 아파트고 떠나셔야 한다고, 그분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내 편이라는 걸 믿을게.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혜는 그가 망설이며 더 쉬운 길을 찾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쉬운 길은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도울 생각이 없었다. 알았어. 그가 마침내 숨을 내쉬었다. 좋아. 말할게. 지금 내 앞에서. 지혜야,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어.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하는지 보고 싶어. 엄마랑 얘기할게라는 당신의 모든 약속은 빈말이었으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함께 거실로 나갔다. 소파에는 눈물로 눈이 빨개진 최 여사와 침울한 표정의 박 선생님, 발치에 여행 가방을 둔 명의 이모 부부가 앉아 있었다. 모두 희망에 찬 눈으로 준서를 바라보았다. 준서야.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아들, 쟤한테 이게 잘못됐다고 말해줘. 우리 가족이잖아. 엄마. 준서가 지혜의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물론이지. 아들, 다 이해해. 지혜가 피곤해서 그래. 산후 우울증 같은 건가 봐. 우린 괜찮아. 좀 더 있으면서 도와줄 수 있어. 아니요. 준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오늘 떠나셔야 해요. 침묵이 흘렀다. 최 여사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뭐, 준서야, 여기서 너무 오래 계셨어요. 집 공사도 끝났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예요. 하지만 어떻게?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아들을 쳐다보았다. 준서야, 나 내 엄마잖아. 우리가 여기서 너희 도와줬잖아. 엄마, 솔직하게 말해요. 돕지 않으셨어요. 통제하셨죠. 지혜를 비판하고 우리 일에 간섭하고 주인 행세를 하셨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감히. 최 여사의 목소리가 비명으로 변했다. 내가 평생을 너한테 바치고 키우고 가르쳤는데 여자애 하나 때문에 엄마를 내쫓아? 그 여자애는 제 아내예요. 준서는 지혜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리고 여긴 아내가 저 만나기 훨씬 전에 혼자 힘으로 산 아파트고요. 그리고 여기 누가 살지는 아내가 결정할 완전한 권리가 있어요. 아, 그랬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니까 넌 제 편이다 이거지. 친엄마를 배신하는구나.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아내와 아들을요. 두 분은 제 부모님이고 사랑해요. 하지만 경계는 있어야 해요. 무슨 경계? 난 내 엄마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엄마, 선을 넘으셨어요. 제 아내를 자기 집에서 식충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냥 욱해서 그랬어.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 떠나셔야 한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아요. 최 여사는 지혜를 증오에 찬 눈으로 쳐다보았고 지혜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쟤를 나한테서 등 돌리게 만들었어. 이간질쟁이. 엄마, 그만해요. 준서가 아내를 가리며 앞으로 나섰다. 지혜는 아무 잘못 없어. 엄마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시어머니가 심장을 부여잡았다. 쟤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네. 여보, 당신 아들이 하는 말 들려요? 박 선생님이 소파에서 힘들게 일어섰다. 여보, 갑시다. 아들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오래 있었어. 집에 갈 시간이요. 당신까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도 내 편이 아니야. 난 당신 반대편이 아니오.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 삶을 살고 우린 우리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 짐 챙겨. 최 여사는 남편, 아들, 그리고 지혜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좋아. 내가 너희한테 필요 없다면, 내가 여기서 짐이라면 떠날게.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않을 거야. 엄마, 그러지 마세요. 준서가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밀어냈다. 오지 마. 나한테 올 생각도 마. 넌 이제 나한테 남이야. 그녀는 자기 가방을 움켜쥐고 출구로 달려갔다. 박 선생님이 한숨을 쉬고 여행 가방을 들고 뒤따랐다. 명희 이모 부부는 서둘러 자기 짐을 챙겨 말없이 문으로 향했다. 문턱에서 박 선생님이 돌아보며 준서를 보았다. 미안하다, 아들아. 특히 내 엄마를 용서해라.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악의는 없어. 그냥 널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야. 알아요, 아빠. 화나지 않았어요. 그냥 더는 이렇게는 안 돼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혜를 보았다. 너도 용서해 주렴. 착한 애인데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여보, 현관 밖에서 최 여사의 외침이 들려왔다. 안 오고 뭐해요? 가가. 그는 작별 인사를 하듯 손을 흔들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지혜와 준서는 현관에 남겨졌다. 고요함, 2달간의 끊임없는 소음과 소란 끝에 찾아온 이상하고 낯선 고요함. 가셨네. 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응, 당신이 정말 해냈어. 응. 준서가 그녀에게 돌아섰다. 이렇게 오래 걸려서 미안해. 더 일찍 못해서 미안해. 난 그냥 두려웠어. 뭐가?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우리 사이가 틀어질까봐. 엄마의 사랑을 잃을까봐. 바보 같지? 바보 같지 않아. 이해해. 하지만 평생 엄마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살 순 없어. 당신에겐 이제 당신의 가족이 있잖아. 알아. 이제 알아. 그가 그녀를 안았고 지혜는 그에게 기대며 지난 몇 달간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고 그도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다. 미안해. 그가 속삭였다. 모든 게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비겁해서. 당신보다 엄마의 편안함을 우선시해서 미안해. 용서할게. 지혜가 흐느꼈다. 하지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다시는 없을 거야. 맹세해. 이제 깨달았어. 마침내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서 있었다. 침실에서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까지 지혜가 몸을 빼며 눈물을 닦았다. 아들한테 가야 해. 내가 갈게. 당신은 좀 쉬어. 그는 침실로 갔고 지혜는 거실로 갔다. 둘러보았다. 텅 비었다. 마침내 텅 비었다. 그들의 물건도 존재감도 없다. 오직 그녀와 준서, 그리고 민준이, 그녀의 가족, 그녀의 진짜 가족분. 소파에 앉아 고개를 뒤로 젖혔다. 피곤했다. 세상에 얼마나 피곤했던가. 하지만 이것은 억압적이고 절망적인 피로가 아니라 그저 육체적인 피로였다. 푹 자고 나면 사라질 그런 피로. 준서가 민준이를 안고 돌아왔다. 밥 먹었어? 응, 방금. 그럼 내가 얘랑 있을게. 당신은 좀 자. 정말, 정말 괜찮아. 가서 누워. 내가 할 수 있어. 지혜는 남편을 보았다. 그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아들을 안고 있는지, 어떻게 아들에게 미소 짓고 있는지, 그리고 오랜만에 그에게서 마마보이가 아닌 아버지, 남편, 파트너의 모습을 보았다. 고마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고맙지. 떠나지 않고 기회를 줘서. 그녀는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고 침실로 갔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노는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평범한 도시의 삶이 들려왔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 안은 조용하고 평온했다. 그녀의 아파트, 그녀의 집, 그녀의 요새.
그녀는 눈을 감았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잠에 빠져들었다. 깊고 평온하며 악몽 없는 잠. 4시간 후 무언가 맛있는 냄새에 잠이 깼다.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다. 준서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냄비에 담긴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민준이는 옆 바운서에 누워 공갈 젖꼭지를 빨고 있었다. 요리하고 있어? 지혜가 놀라서 물었다. 노력 중이야. 그가 미안한 듯 웃었다. 솔직히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는데 그럭저럭 되는 것 같아. 이게 뭐야? 토마토 소스 파스타. 내가 그나마 제대로 할 줄 아는 유일한 요리야. 지혜가 다가가 냄비를 들여다보았다. 꽤 괜찮아 보였다. 식탁에 앉아 남편을 보았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마치 이 모든 악몽이 시작되기 전 처음처럼 다시 둘만 있는 것 같았다. 준서 씨. 그녀가 시작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알아. 그가 불을 끄고 그녀에게 돌아섰다. 얘기하자.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맞은편에 앉았다. 들을게. 당신이 어머니랑 관계를 끊는 건 원하지 않아. 당신 엄마고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는 거 이해해. 하지만 규칙은 있어야 해. 어떤, 첫째, 예고 없는 방문은 안 돼. 우리 둘 다 편한 시간에 미리 약속하고 오시는 거야. 둘째, 나나 내 육아 방식에 대한 비판은 없어. 만약 시작하시면 당신이 즉시 멈춰야 해. 셋째, 우리가 민준이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간섭하시면 안 돼. 조언은 괜찮지만 강요는 안 돼. 넷째, 여긴 내 아파트고 다시는 여기서 사시는 일은 없을 거야. 홍수가 나든 불이 나든 지진이 나든 상관없이.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 깊게 들었다. 동의해. 전부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다시 나를 식충이라고 부르거나 다른 방식으로 모욕하시면 난 그분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민준이도 못 보게 할 거야. 그건 너무 심한데. 그건 공평한 거야. 난 모욕을 참을 의무가 없어. 준서 씨, 누구에게서든, 당신 어머니에게서조차도. 당신 말이 맞아. 예전엔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지금이라도 이해했다니. 그게 중요하지. 그들은 오랜만에 단둘이서 조용히 서두르지 않고 외부인 없이 저녁을 먹었다. 여러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서의 일, 미래 계획, 지혜가 언제쯤 복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녀는 자신의 일이 자신이 필요하고 인정받는다는 그 느낌이 그립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택근무할 수 있는 일 찾아보는 건 어때? 준서가 제안했다. 내가 집안일을 더 많이 맡을게. 일찍 퇴근해서 민준이 보는 것도 돕고. 정말이야. 오늘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부끄러워. 육아휴직 전에도 당신이 돈 대부분을 벌어왔고 지금도 혼자 아기를 보고 있어. 게다가 우리 엄마까지 참아냈는데 난 당신 삶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조차 안 했어. 당신은 이랬잖아. 그건 변명이 안 돼. 민준이는 우리 공동의 아들이야. 책임도 공동으로 져야지. 지혜가 미소 지었다. 알았어. 저녁에 민준이가 잠들자 그들은 소파에 껴안고 앉아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아파트는 조용하고 아늑하고 집다웠다. 언제나 그랬어야 했던 모습이었다. 엄마가 날 용서할까? 준서가 물었다.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유감이지만 내 결정에 후회는 없어.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 오늘 당신은 진짜 남자였어. 그가 그녀의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떠나지 않아줘서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날 실망시키지 마. 절대. 약속할게. 3일이 지났다. 최 여사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다. 준서는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박 선생님만 전화를 받아 아내가 삐져서 아직 대화할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다. 시간을 좀 주렴. 아들아, 괜찮아질 거야. 지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다. 압박도, 비난 섞인 전화도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다. 결국 그녀가 준서와 어머니의 관계를 망친 것일까? 아니면 그들 스스로의 행동이 관계를 망친 것일까? 나흘째 되던 날, 지혜가 공원에서 민준이와 산책하고 있을 때 박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가, 나다. 바쁘니? 아니에요. 민준이랑 산책 중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그냥 얘기 좀 하려고. 집사람이 아직도 삐져 있긴 한데 손주도 보고 싶어 하고 준서도 보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여. 이해해요. 있잖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가 일요일에 두어 시간 정도 가서 너희랑 같이 산책하고 민준이 좀 보게. 집 말고 공원에서 만나자고. 그래야 집사람 마음이 좀 편할 테니. 지혜는 고민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박 선생님은 잘못이 없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했다. 알겠습니다. 일요일 3시에 공원 정문에서 뵐게요. 그래. 그리고 지혜야, 우리를 용서해다오. 특히 내 시어머니, 성격이 고약해도 마음은 착한 사람이야. 두고 봐야죠. 일요일에 그들은 공원에서 만났다. 최 여사는 일부러 차갑게 굴었지만 민준이를 안아들 때는 숨길 수 없는 애정을 보였다. 네 사람은 함께 걸으며 날씨, 뉴스, 아기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박 선생님은 준서를 옆으로 데려갔고 최 여사는 뜻밖의 지혜에게 다가왔다. 있잖아. 그녀가 다른 곳을 보며 시작했다. 난 물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영감탱이가 내가 선을 넘었다고 설명해 주더구나. 어쩌면 내가 정말 너무 나섰나 봐. 그러셨을 수도 있죠. 지혜가 조심스럽게 동의했다. 내가 평생 명령하는 데 익숙해서 그래.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그게 옳은 줄 알았지. 어머님, 저는 어머님 도움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도움이란 건 필요한지 물어보는 거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노력할게. 다만 내게서 손주는 뺏어가지 말아다오. 제발. 지혜는 이 여성을 보았다. 권위적이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하지만 지금은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그녀에게서 적이 아니라 아들과 손주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늙은 어머니를 보았다. 뺏어갈 생각 없었어요. 민준이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단, 제 경계를 존중해 주신다는 조건 하에. 그럴게. 정말로. 그럼 다음 주 일요일 점심때쯤 저희 집에 오세요. 최 여사는 뜻밖의 감사함으로 그녀를 보았다. 정말? 네. 하지만 미리 경고하는데 제게 비판 한마디라도 하시는 순간 방문은 끝나는 거예요. 알았다. 고맙다. 그들은 헤어졌다. 준서가 지혜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랑 화해했어. 화해한 거 아니야.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지. 명확한 조건 하에. 당신 대단하다. 약하게 사는 거에 지쳤어. 당신은 약한 적 없어. 그냥 오랫동안 참았을 뿐이지. 지혜가 미소 지으며 그에게 기댔다. 민준이는 유모차에서 자고 있었다. 창밖으로 가을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아직 쉽지는 않았다. 앞으로 대화도 맞춰가는 과정도 있을지 모를 갈등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자신에게는 자신의 경계를 지킬 권리가 있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남편이 있다는 것을. 이것은 동화 속 행복한 결말이 아니었다. 이것은 새롭고 복잡하지만 정직한 장의 시작이었다. 각자 자신의 자리, 자신의 권리, 자신의 의무가 있는 곳, 가족의 평화를 위해 누구도 모욕을 참을 의무가 없는 곳. 지혜는 잠든 아들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크면
나는 너에게 내 경계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정의로 이어진다면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절대, 듣고 있니? 절대 누구도 너나 내 소중한 사람들을 식충이라고 부르게 두지 마. 특히 자기 집에서는. 그때까지 그들은 그저 공원을 걷고 있었다. 위기를 겪고 살아남은 젊은 가족. 상처도 고통도 없진 않았지만 함께였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